이번에는 가장 유력한 여당 대권 주자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원래는 이제 뭐 이낙연 뭐 이렇게 다 계신 추미애 뭐 이렇게 계신데 이재명이 될 것 같아서 이재명 후보만 하겠습니다. 왠지 찍어놨는데 대선 경선 끝나고 방송 나가봤자 안 뜰 것 같아요. 저희는 되는 분만 파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에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미 상세한 정세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라는 거죠. 아까 윤석열 씨는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다. 근데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대권 주자급으로 올라왔던 분들 중에서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긴 한데 사욕이 있어요, 조금. 그걸 완벽히 버리지 못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드문 한국의 이제 대권 주자로까지 올라온 사람 중에서는 공익 추구형 정치인으로서는 희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죠. 아닌 사람이 많죠. 이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라고 느낌이 오는 사람은 이번에 토론해 보니까 추미애가 약간 추미애 후보가 약간 그런 쪽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사리사욕에 좀 불타는 사람들이 많고, 혹은 공익 추구형 같긴 한데 역량이 너무 안 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권 주자로 부상할 정도의 실력과 힘을 가졌는데 공익 추구형이다, 이런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사적 욕망보다 공적 욕망이 센 거 갖고는 잘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아, 그래요? 네. 사적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율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근데 그거를 빵으로 없애? 빵이 아니라 네. 승화시켜야죠. 아, 그러니까 극복, 초월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적 욕망이 공적 욕망으로 상승 발전해야 됩니다. 네네. 이걸 이제 저는 승화라고 보는데, 네. 또 개인적 욕망이 사회적 욕망으로 네. 발전하는 걸 저는 승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사회적인, 공적인 이익과 일치되는 그렇죠. 거네요. 일치되면서 통합되고 녹아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정조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네.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에 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복수를 꿈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왕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제 왕이 되면서 느낀 게 아버지의 죽음이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조선의 부패한 조선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걸 알고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혁을 완성시켜야 아버지의 한도 풀린다. 네. 라고 보면서 두 가지 일치돼 버리죠. 네. 이게 승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되는 건데,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냐면, 노 전 대통령이 살던 고향에 지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주들이 누구였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의 마름을 살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해방되고 토지를 분여받았군요. 그렇죠. 네. 해방되고 걔네들이 토지를 받아서 지주가 된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경찰서장도 친일파, 뭐 군수도 친일파 이런 데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에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근데 그 마을이 그랬던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이 친일파였던 출신들의 지주들이 소작농들의 땅을 뺏으려고 송사를 벌였어요. 계속. 소송을 걸고 그런 거죠. 소작인들한테.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사실 자작농이니까 피해자 아니거든요. 송사를 당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눈치 보면서 안 나설 때 나선 거죠. 법정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아, 자기 일이 아닌데. 네, 소작인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소작인들이 이겼어요, 재판에서. 되게 정의로운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로 친일파 그 지주들이 고용한 깡패 그 자식들한테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적삼에 피가 묻어가지고. 노 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고시 합격하기 전까지 속에 칼을 품고 다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놈들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자, 이게 이제 노 전 대통령의 한인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옳은 일을 하고 테러를 당하고 또 나중에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했대요. 그 소작인들도 이제 지주랑 타협했다는 거예요. 외톨이 신세가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 노무현의 어머니까지도 비난을 했다는 거죠. 노무현 아버지를. 뭐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이게 뭔 꼬라지냐. 그래서 노 전 대통령한테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네. 바람 부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아, 그 얘기가 옛날부터 들었다는 그. 그렇죠. 노 전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화운동에 훨씬 더 일찍 뛰어들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중년기가 아니라. 네.
중학교 때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백지동맹을 할 정도였어요. 중학교 때요? 네, 큰형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 원래 엄청 정의롭고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있었어요. 근데 억제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추락했거든.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네. 또 형도 사라지고 뭐 이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머니의 그 위세 네. 모난돌이 정맞는다 나서지 마라 듣고 계속 세상 일에 등을 돌리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적 욕망은 돈 버는 거였죠. 변호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은 돈 버는 거였어요. 또 동시에 사적 욕망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복원하는 거였어요. 억울하게 그 칼품고 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노 전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부산에서 있었던 시국 사건으로 대학생들이 잡혀온 왔는데 그 대학생들을 변호하면서거든요. 네. 자, 대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피 흘리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요. 뭐냐? 그 대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자기 어머니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모난들이 돈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코 해서 이 사단을 냈다 애들이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노 전 대통령에서 이제 막 팍 터진 거죠. 머리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통찰?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네. 이건 사회 문제구나.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온 거예요. 600년 역사. 정의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그래서 비겁함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했던 역사. 네.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 전 대통령은 아버지를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잘못된 그 교육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아버지를 복원하고 정의롭게 행동했으니까 이게 사회 문제랑 통한다는 걸 알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하나의 성공 사례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았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했고 정치도 시작했고 대권도 도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승화됐지 않습니까? 네. 사적 욕망이 공적 욕망으로 승화됐죠. 네. 그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라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뭐가 좋냐면 사적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공적 욕망이 있으면 두 가지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뭉쳐서 하나로 합쳐지면 모든 심리적 에너지가 하나로 갑니다. 네. 정조처럼 개혁을 하는 대로. 그래서 이게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자기의 사적 욕망을 승화시킬 수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면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꿈은 매맞지 않고 사는 삶이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선생님, 그다음에 관리자. 네. 그게 꿈이었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시 봐서 판검사 꿈꿨을 수 있었어. 뭐 이제 법대를 꼭 가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는 아니고 대학 가자 일단 밥 먹고 살자. 네. 신분 상승 뭐 이런 소박한 꿈이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대학 가서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그쵸. 또 하나 이제 충격받은 게 그 자기가 쓴 저사전 같은 데 나오는데 나의 삶, 가족들의 삶, 이웃들의 삶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회 문제. 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산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네.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 문제구나. 통찰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노동자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그쵸. 출세를 꿈꾸다가 팔자라고 생각하고 출세를 꿈꾸다가 어느 날 책을 보고 막 이랬는데 노동자들의 인생이 달리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 아,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동계급의 문제구나 라고 깨닫는 걸 계급의식이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노동자는 인생이 달라지죠. 그 노동운동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후보가 딱 그거에 전형적인 사례, 그러네요. 계급의식이 생긴.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에 얼마나 한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았으니까. 네, 너무 진짜 고통스러웠고 네, 자살 기도도 2번이나 했고 근데 그게 원인을 안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거. 그러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네. 사적 욕망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매맞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적 욕망이 모두가 매맞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하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도, 뭐 우리 친구들도 다 인생이 행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이제 자각을 통해서 자기 사적 욕망을 승화시키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은 노무현과 이재명을 비교하는 원고 쓴 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직 출간이 안 됐습니다. 최초 공개. 네, 곧 출간이 될 겁니다. 빨리 영상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공익 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자, 공익 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은 뭐냐면 대권과 무관하게 정치를 시작한 시점부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여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뭘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지역주의를 깨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부산에 가서 막 들이받았잖아요. 계속 떨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대권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보여요. 또 뭐 조선일보랑 싸웠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젊을 때 대권과 상관없이 연방제 주장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도 정치에 입문한 순간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도 대권 주자가 되고 나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얘기했던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보입니다. 뭔가를 아득바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이재명 지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후보가.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좀 권한 좀 줘라. 나 좀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 표현 자체가 전형적인 그러네요. 표현인데 그런 지적이고,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권에 도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총리를 하든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네.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 가만히 거죠. 전략이죠. 약간 엄중 전략, 가만히 전략으로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런데 대권 주자가 되면 뭐 다 하겠다 그래요. 네. 막 공약을 남발하죠. 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보면 정치에 입문한 그 순간부터 뭘 자꾸 해. 충돌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부합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이해타산을 잘 안 따집니다.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사욕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손해보는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옥 가는 거, 구속되는 거, 네. 욕먹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니까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어떻겠어요? 몸살이죠. 몸살이죠. 네, 내가 손해 볼까봐, 아니면 내가 욕 먹을까봐. 사익을 위해 정치하기 때문에 몸 엄청 살이고 손해 보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안전한 길로만 가요. 손해 볼 짓 안 하고. 네. 근데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좌충우돌합니다. 부딪혀요. 손해 볼 짓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소리 듣죠. 정치하는 데서. 그러네요.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한테 욕 먹었잖아요. 조선일보랑 싸운다고. 야, 노 의원, 그 인간은, 그 사람은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하나? 이렇게 얘기했다. 아, 그래요? 네. 하도 황당한 짓을 한다. 감히 조선일보를 건드리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 지방자치를 역행시키는 행동을 취하자 거의 방해하면서 광화문에서 다시 신공성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네, 정말, 네.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네요. 조선일보랑 싸우는 거 비슷한 건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기세가 어마어마하던. 그러면 아마 김영삼이 봤다면, 이재명 그놈은 무슨 정책 그따위로 하나 이렇게 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네. 짓을 하니까. 그리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욕을 바가지를 먹어가면서. 성남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런 것도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소득도 제가 볼 때는 뭐 욕먹을 짓이야. 말도 안 되는 공약이죠, 사실은. 공약이, 누가 봐도 국민들이 저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해내니까 충격적인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거를 주장할 때부터 욕먹을까고 하지 않으면 네. 주장하기 힘든데 했다라는 거. 등등 개국 철거도 욕먹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정치하기 전에는 구속도 몇 번 했잖아요. 시민운동하다가. 그런 인생 행로를 보면 그냥 안전한 길로 걸어와서 손해볼 일은 피하는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대중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정치인들 만나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떳떳해. 그러니까 대중을 피할 일이 없어요.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중을 앞에했어요. 만났어요. 네. 사람들 만나면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고 반대자들도 만나고. 네. 퇴임 후에도 봉화마을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그렇죠. 왜? 자신 있거든. 자기가 잘 못해서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 있어도 나쁜 마음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마음들을 이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네. 거다. 이번에도 형수 쌍욕 사건 이것 가지고 또 나오니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사과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성의껏 더 설명하겠다, 더 설득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노 전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반대 시위대를 만나도 대화를 시켜 있었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재명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성남시장 되자마자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죠? 네, 2층에 1층 아닌가요? 1층은 로비에서 쓰고 있으니까 네. 1층으로 못 옮기고 그냥 개방해버렸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때 시청 직원들 검찰, 경찰 다 반대했다고요. 그 이유가 되게 황당해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긴 하더만요. 네. 정권농성 당한다 계속. 네. 그러니까 민원 넣으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실이 낮은 데 있으면 들어오기 쉽지 않냐. 그러니까 점거가 되기 쉽다. 그럼 1년 내내 점거될 수 있다. 네. 거의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거 농성에 시달렸죠. 네. 계속 점거를 당했는데. 네. 개방하자마자 점거 당했다고. 그런데 계속 대화를 시도해요. 네. 그렇다고 다 들어준 건 아니고, 들어줄 수 있는 거 들어주고, 법을 위반하는, 그냥 억지? 이런 거는 이제 안 받아주고, 네. 계속 대화를 합니다.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네. 정권농성이. 알아서 나갔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권농성을 하든 말든 2층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한 농성까지 하러 오겠냐.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화를 풀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기가 공익을 위해 정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식의 독특한 어떤 정치 스타일이 좀 나오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스타일. 네. 계곡철거, 경기도에서.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경기대학교 학생들과의 대화.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히면 피하는 게 아니고 피해서 비서관들한테 가서 해결해. 경찰한테 찔러서 잡아와. 이러지 않고 네. 자기가 가서 설득해요. 그러면 또 이게 사익을 추구하면서 요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피하게 돼 있거든요. 할 말이 없거든요. 막상 만나자고 했는데 면담 요청했는데 실제로 나오면 좀 할 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무서워요. 기본적으로. 네. 사익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은근히 알기 때문에 돌맞을 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퇴임 뒤에 대통령들이 대중을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말고는. 그러네요. 네. 막 열어놓고 만났잖아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명박이 그래 보세요. 맨날 돌 맞지. 네, 지금 전두환도 지금. 네, 살짝 숨어다니죠. 네. 그런 점에서 하나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에 대한 강력한 연대감이 있다. 거기 주요 특징. 당연하겠죠. 국민을 위해 정치하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연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이. 국민들에 대해서 연대감을 갖고 있고 또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노동자들을 위해서 변호도 많이 했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애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노 전 대통령은요 지식인이나 엘리트 혹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밖에서 노동자들을 바라보면서 연대하는 연대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것은.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거의 일체감이에요. 그러니까요. 연대감보다는. 네. 노동자들이 따로 있고 국민들이 따로 있고 내가 밖에 있어서 연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심리가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하나라는.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 내력 자체가 노동자로서 살아왔고 지금도 가족들도 다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들, 환경미화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다 어렵게 살잖아요. 네. 가정 환경 진짜 백그라운드 엄청 없는 집안인데 저소득층 그렇죠. 완전. 친구들도 네. 저는 옛날에 그 공장 노동자 소년 노동자 시절 사람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 보고 좀 놀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보통 이명박 같은 건 다 끊지 않았겠어요. 가해했던 시절 친구들. 어우 기억도 하기 싫으니까 안 만나겠죠. 가난을 혐오하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도 연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2016년 12월 3일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6차 촛불 집회에 있어요.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거든요. 대중들 앞에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양보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우리는 더 참으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노동자라고 말하면 빨갱이란 말을 들까봐 두려워합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거 보고서는 좀 특이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저희 민주노총 위원장님 바로 민주노총 위원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일반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대중 시위잖아요. 촛불 집회 얼마나 6차까지 갔으면 뜨거울 때 아니에요. 네. 그 고양돼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고양되면 자기 본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청중들도 그 흥분 상태고 자기도 흥분 상태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본심이 많이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연설한 내용이 그 사람의 본심일 가능성이 많아. 대선 공약은 거짓말이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본심이 많이 드러났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연설의 특이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럼요. 그러든가 아니면 우리 노동자들이라고 편 써요.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상화되구나. 나는 나와 있고 네. 노동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떨어져서. 그래서 그 표현은 여러분 아니면 우리 노동자라는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연설하는 거 보세요. 다 우리는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님 같다.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노동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노동자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최고의 흥분 상태였구나. 이때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흥분 상태가 나오는 속에. 그러니까 자기를 노동자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 본심이고, 네. 그 이후에는 좀 다듬어준. 근데 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일체감이에요. 연대감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뭐 실수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단 공익 추구형이라는 거 분명하고 다시 말해서 민중을 배신하거나 국민을 배신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사적 욕망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역량에 의해서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느냐는 이제 달라겠지만 그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뭐랄까요 지적, 비난 뭐 이런 거에 불구하고 그 강점은 굉장히 크다. 다른 후보들이 갖기 어려운 큰 강점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성남시장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완전 생뚱맞은 후보니까 그 주로 그 자리를 잡았던 그 정치인들을 위한 행사들을 가면은 이재명 후보 자리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표를 떼고. 근데 이재명 후보 어떻게 했냐면 아무 자리나 가서 이름표 떼고 앉아. 내 자리다 그냥 앉고 나가시라고 여기 자리 아니라고 하면은 왜 아니냐고 항의하고 싸워요. 그리고 마이크 순서대로 발언할 때 자기한테 마이크 안 주면 자기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뺏어서 발언하고 저 이거 보고 이거 너무 눈치를 안 보는 거 아닌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거칠 게 없는? 어렵게 살았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노동자들의 특성을 거의 갖고 있는 노동계급의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점이 또 드러나냐면 노동자들 특유의 그 낙관주의가 있어요. 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관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특성이거든요. 그 부자들은 염세주의 아니에요? 네, 그렇죠. 허무주의.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런 게 심하고 보통 민중들이 밝잖아요. 민요 같은 것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는 집단이고 생산을 하는 집단이고 창조하는 집단이라 그렇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낙관주의가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민초들의 삶이라는 게 낙관주의까지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그래 오늘은 힘겹지만 내일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아무리 맞고 이제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사는 맛이 없잖아요. 그쵸. 보람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누가 또 뺏어갈까 불안에 떨고 살죠. 비관주의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민중들이 특유의 낙관성 같은 게 있는데 건강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적으로 좀 왔는데 저는 공부를 하자는 결심을 했을 때 막 어떤 한 번도 느껴져 본 적 없던 감정이 온몸으로 피를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감정의 실체를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희망. 그러니까 이게 낙관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살기도 후에도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면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은 맨주먹과 아직 남아있는 한 톨의 희망이 전부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긍정과 희망은 선택 항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 이건 노동자들 처절하게 밑바닥에 사는 노동자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감독님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희망이 생존의 필수 요소. 이걸 버리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긍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다. 이런 것은 비록 가진 것은 희망뿐. 나의 희망은 진짜였다. 희망밖에 없는 사람에겐 그게 전부이지 않느냐.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희망 말고는 가질 게 없잖아요. 그것마저 포기하면 죽어야죠. 그래서 이제 낙관주의가 나오고 투지가 나오거든요. 싸우는. 그래서 이재명에게도 그런 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1차 토론회는 봤는데 자기 한 장의 사진을 다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저 그거 보고 다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보여주는가? 또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한 장의 사진 모든 후보가 다 한 거였어요? 하나씩 이재명 후보 기사밖에 없길래 다 보여줬어요. 다 했구나. 그래서 보고서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저따위 사진을 들고 나왔지? 그래요? 누구한테 실망하셨어? 박용진이요? 뭐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대변인 때 사진? 대변인 때 사진. 자기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찍어준 사진이래요. 진짜 너무 스토리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너무 잘난 척 하려는 게 다 그게 와, 진짜. 약간 만상성도 있고 큰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게 국민들 정서랑 너무 멀어져 있네. 그때 그 사진을 왜 보여주죠? 자기가 큰일 할 사람이. 그러니까요. 알아보시라? 어쨌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사진. 물론 주변에서 골라줬을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당연히 후보가 했을 겁니다. 이재명 스타일을 봤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사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해요? 희망을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자기들이 그때 지하방에서 처음 탈출했을 때인데 밥 먹으면서 희망을 가졌던 시대다. 그래서 자기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얘기들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니까 빈말이거나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한 장의 사진을 고르라면 그걸 고를 수도 있겠구나. 그걸 놓으면 아무것도 없었던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특유의 그 낙관주의와 투지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더 낙관적으로 더 희망을 찾아서 그걸 극복하는 스타일. 그런 쪽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자, 이재명 후보의 단점으로 이런 욱하는 성격,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직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솔직하죠. 굉장히 솔직한 성격 갖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유사한 배로 또 솔직하다는 점에서. 물론 홍준표도 솔직하긴 해요. 근데 이제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솔직하면 손해를 보죠. 튀어나오면 욕먹으니까.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솔직한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튀어나오면 좋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스타일은 아군을 많이 확대하는 스타일인데 지지자들을 적도 많이 만들어요. 그 솔직한 탁탁 던지는 스타일 때문에. 그래서 솔직한 스타일의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층과 강력한 반대층이 다 있다. 근데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지층이 확대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화되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솔직성이. 노 전 대통령이 그 덕을 봤어요. 노 전 대통령이 되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미워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지지하게 되는. 근데 이재명도 그런 유사한 덕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또 많이 먹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솔직한 성격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교를 못해요. 사교술이 없어요. 별로.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투박하다기보다는 직선적이에요. 사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치, 일을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공장에서 잘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한테? 거의 다 속마음 그대로 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그런 식으로 지낸다. 소탈하죠. 소박하고. 사교술이란 건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 직원에 익숙한 거네요, 그냥 솔직하게. 그렇죠. 그게 이제 몸이 된 거죠. 어려서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런 데서 살았다면 그러네요. 거의 그 사람의 언어 패턴이나 언어적인 특징은 거기서 형성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부터 형성된 이재명만의 특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자다운 말법, 화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점이라서 이건 장점으로도 작용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죠. 뭐 매너 없다, 무식하다, 교양 없다. 그건 노 전 대통령도 사실 그거 듣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도 정통 엘리트 출신은 아니다 보니까 상고 출신이고 뭐 이러잖아요. 네, 고졸이고. 그렇죠. 말할 때마다 말을 저렇게 품위 없이 하냐. 그런 얘기 맨날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그 소위 엘리트층들이 보면 서민들이 하는 말은 품위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고상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는군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보다 더한 이 노동자 출신이고 빈민 출신이다 보니까 말 자체가 더 직선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욱하는가 공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공격적이냐 아니냐가 나쁘다 좋다를 평할 수 없는 게 누구한테 공격적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한테 공격적이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뭐 기득권층, 나쁜 놈들 한테 공격적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진돗개가 있거든요. 네. 키우는데 주인한테 정말 충직해요. 네. 순하고. 근데 강도나 나쁜 놈한테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럼 명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명견 훌륭. 그렇죠. 근데 정치인은 국민의 모습만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에게는 한없이 충직하고 순종적이고 나쁜 놈들,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나쁜 놈들에 대해서 공격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공격을 안 하면 그 개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게죠. 그렇죠, 이제. 네, 모습으로 자기가 없죠. 네. 국민의 모습.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누구하고 싸우느냐를 봐야지 공격적 성향이 있다 없다를 따지면 말이 안 돼요. 기득권층이나 나쁜 놈들하고 싸워야죠. 거기서 공격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후보의 역사를 보면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건 별로 없어요. 네. 거의 다 이제 그 이상 새누리당,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기득권층에 대해서, 기득권층 이런 데 대해서 공격적이었죠. 불의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정의롭다고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렇군요. 누구한테 공격적인 모습이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민주당 내 이재명 연대가 뭐 공식적으로 막 발족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의 제대적은 민주당 내에 더 많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왜 싫어하는 걸까요? 민주당 안에서는? 일단 민주당 내에 반개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민주당이 뭐 180석 없고도 왜 개혁 추진을 잘 못했겠습니까? 그 안에 핵심들 중에 민주당의 실권 세력 중에 개혁 추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개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있어서는 안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틀고 앉아가지고 개혁을 계속 좌초를 시킨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도 엄청 심해진 그 측면이 있는 거고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 이재명 연대의 핵심은 전 반개혁 연대로 생각해요. 반개혁 연대. 개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기본이다. 네.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이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의 이제 방해. 근데 또 하나는 사욕의 연대도 있습니다. 기득권 연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혁에 관심이 없고 자기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토론해 보니까 막 그런 분위기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딱 느끼는 점이 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권을 잡지 못하면 민주당이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구나. 정권 재창출을 못해도 상관 안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네. 추미애 후보는 이제 반대 입장이 좀 보여지고 네, 그쵸. 자기가 대통령 못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민주당 정권 재창출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막아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친 공격들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리사욕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정책 토론을 활발하게 잘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가 개혁을 더 잘할 것인가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그걸 국민의한테 배운 것 같아요. 흠집는 네, 이걸 거의 목숨 거는 말꼬리 잡아 흠집는 하는 거.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연대하지 않겠어요? 네, 이재명 공익 추구형이니까 네. 이런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뭐 이제 일반적인 당원들 중에서는 감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난 선거 때 무슨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 감정이 고리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은 너무 싫어하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분고분하지 않고 비판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화가 잔뜩 난 거죠. 네네. 감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극렬한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그때 원한 그때 생긴 감정. 네. 근데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감정은. 그러니까 저기 막 인터넷 보면은, 진짜 이재명 지지하고 싶은데,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서 지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라리 논리적으로 뭔가 느껴서 전환을 했다, 결정을 했다 하면 빨리 바꾸는데, 감정적으로 이미 뭔가 나쁜 감정이 백혔다. 그러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민주당 내에서. 근데 뭐 이재명 지사가 당내의 지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로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발언들을 보면은 원팀이다 이런 표현, 우리 당원 동지도 이런 꼭 쓰시더라고요. 그 느낌 보면은 당내에서 과거에 이런 감정이 있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기 위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정세균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을 좀 실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즉흥적인 대답이라고 보시나요? 준비된 대답이었을까요? 라고 보시나요? 자, 여배우 스캔들이란 말 자체는 부적절하죠. 네. 스캔들이 있었어요. 없었죠.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늑대소녀 사건, 모함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함 사건. 네. 그렇게 말이죠. 네.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점이었죠. 거시기에 점이 있다. 네. 은밀한 곳에 점이 있다. 빡빡 우기는 거죠. 네. 빡빡 우기니까 난감하잖아요. 뭐 이제 김부선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때 난리를 쳤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겠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김부선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이거 밝힐 수 없을 거죠. 네가 어떻게 이걸 밝히겠어? 내가 우기는 끝이지. 근데 이재명은 깝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이재명은 까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지를 까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사실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냥 넘어갔어도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서 검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 플러스 여러 거짓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김부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뒤에서 부추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지시지 않는 거죠. 잊을만 하면 나와서 한번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여배우 스캔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바지 한 번 더 내릴까 이거는 전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그 화법. 네. 저는 이걸 딱 보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뭐라고 올렸냐면 진짜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 내에 대선 후보로 이제 부상하자 비열한 색깔 공격을 했죠. 같은 당에서. 장인어른 네. 빨치산 출신 좌익이다. 그때 노 전 대통령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취지로 탁 맞받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당황하죠. 할 말이 없어. 버리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 버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막 계속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내릴까요? 그러니까 정세균이 대답할 게 없어. 그래 내가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한번 보여줘 그럴 수가 없고 난감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뭐냐면 스타일이 비슷한 거죠. 네, 스타일이. 그러네요. 네. 뭐냐면 물러서질 않아요. 공격을 받으면 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잘 물러서질 않아. 딱 받으면 강력하게 치거나 정면 돌파해주면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전국을 찌르는 화법이 나옵니다. 네. 놀랍게도. 상대방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런 화법이 나온 이유는 뭐냐? 그 전에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지를 깐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내려서 그쵸, 보여줘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바로 치고 나간다? 순발력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이 이재명 밥이 될 거라고 네. 얘기한 게 여기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했으면 윤석열은 내려. 내리실 수 있으면 내리세요. 이랬을 수 있겠네요. 자기가 내리려고 쫓아왔어.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하도 조선일보가 너무 극심하게 물어뜯었잖아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좋은 말도 막 왜곡시켜서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지형은 아니다 보니까 언론 상태가 물론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공격하는 건 있지만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가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 좀 물어봐 주신 건데요. 토론이나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하게 지금 스타일을 바꾸는 것 같이 보이는 좀 속 시원한 이야기를 다 안 꺼내주는 것 같은 느낌. 요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좀 조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되게 생겼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없던 적이 없죠. 2017년만 해도 될 가능성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거의 분위기상. 그래서 그때는 뭐 자기 식대로 얘기한 거죠. 시원시원하게. 어차피 떨어질 거. 말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조언 주변에서 이런 것도 있고 계산도 좀 할 거고 본인도 약간은 그러면서 일단 조심조심 하면서 가는 거죠. 일단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랑 바뀌어서 결국 그냥 기존의 정치권의 인사들처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익추구형 정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나빠지는 게. 그럼 또 나빠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어느 선 이상으로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믿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후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민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민의만 뒷받침돼 준다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 딱 시켜놓고 우리 나몰라라고 생각만 하고 이러면 힘들겠죠. 네. 근데 만약에 당선시켜주고 계속 지지해주고 밀어준다. 국민들이 민의를 뒷받침해준다. 전달하고. 그거 배신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게 이제 기본에 깔려있다. 네.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본질적인 지점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가진 정치인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는 예측하건데 대권 주자가 확정되죠. 야권 주자 확정되죠. 네. 그때부터는 자기 스타일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확정되면. 네, 확정되면 그때는. 그런 언급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느낌 보면은, 당내 경선 끝나면 얘기하겠다.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이재명 지사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사이다 발언 같은 거 안 하시냐, 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당내 경선이고, 원팀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은 좀 더 확고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선전포고처럼 때렸더라고요. 이재명은 진돗개라서, 자기, 민주당을 잘 안 물어요. 그거에서는 그 특유의 그런 화법이 안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적을 만나서 네. 수구 세력들을 칠 때가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때는 싸움 잘 할 겁니다. 네. 보여주겠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마.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뭔 것 같으신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촛불개혁 완수 희망이죠. 완수에 대한 희망. 이거 국민들이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거거든요. 그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촛불 정부를 세워줬는데 개혁을 추진을 못하잖아요. 5년 내내 별로 진행된 게 없어요.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좌절하고 화도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네. 희망을 주는 대안으로. 왜 이재명이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사실 이재명의 지지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이낙연 총리가 후보가 훨씬 높았었잖아요. 네. 문재인 후광 효과 덕분에. 근데 바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재명은 치고 올라갔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민들이 대권 주자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게 한꺼번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절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조금씩 박혀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그게 땅 하고 이제 뭐랄까요, 계기점을 맞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대권 주자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부산에 계속 출마하면서 지역주의랑 부딪히는 장면, 또 뭐 청문회 장면, 네. 그 다음에 뭐 또 조선일보랑 싸우는 장면, 이런 게 계속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그 잠재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노무현의 이미지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대권 주자가 구성되는 거죠. 그게 어떤 좀 시기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치관 쭉 확인했던 거랑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한참 이제 반미 자주의 목소리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계속 누적되어 온 거죠. 사람들 속에서. 물론 나쁜 쪽도 누적됐겠지만 좋은 쪽도 누적되면서 그게 서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같다. 어느 시점은 계기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냐면 이거는 오랫동안 쌓인 지지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지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국민들이 제일 이재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건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죠. 이번에 임기를 안 그만뒀잖아요. 100% 채우고 그만둘 생각인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지난달에 그 공약 이행률이 80 몇 프로였어요. 근데 이번 달에 90 몇 프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기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칙인데요. 다른 지자체장도 생각하셔야지. 저는 이제 모험 사례를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 큰 거 맡았잖아요. 성남시장. 근데 둘 다 공약 이행률이 90%예요. 대통령 하면 80%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센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하기 힘든 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약 많이 하고, 나중에 안 지키는 거. 그거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어디서. 제가 옛날부터 했던 거거든요. 이건 사기다, 이거. 이거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대국민 사기 건데서. 그래서 될 것 같은데. 공약 내걸고 당선돼서 모르쇠 하는 거.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자범이 사기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네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편을 어디서 쓰더라고요. 이건 대국민을 국민 대상 사기질이다. 돈 써서 당선되고 돈 버는 거는 강도짓이다. 강도가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런 인식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공약 이행률을 이제 중시하기 시작했다. 실적을. 그러니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박근혜도 경제민주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명박도 부자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공약 이행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국민들이. 그렇죠. 기본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주자들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이제 총리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안 했냐? 너가 힘 있을 때, 권한 있을 때. 그리고 왜 이제 하겠다 그러냐? 대통령 되자. 그게 아까 제가 사회 추구형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옛날엔 안 하고 대권에 도전할 때만 한다. 근데 이제 이재명은 대권과 무관하게 성남시장 때부터 공약을 90%씩 지켰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촛불 개혁을 완수하려면 결국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쪽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공익 추구형 정치인에 대한 갈망을 이재명이 채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정치인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민족,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고 또 요구하죠, 정치인한테. 근데 없었으니까 포기했었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덜 더러운 놈은 누굴까? 이러다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보게 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처음 봤고 또 이재명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이 이 사람은 밀어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지지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현재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권주자 1위로 부상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측. 대권에 막상 민주당 유일 후보로 단일 후보로 되면 대선전은 잘할 것 같아요. 굉장한 파기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면에서. 근데 민주당 경선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안에 워낙 이제 복잡하고 반대도 심하고 그래서. 근데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을 한테 의거해서 풀어나간다면 민주당 문제도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결국 이재명 지사가 참 그런 말은 마음에 드는 말인데 정치는 정치인당이 아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민의에 어긋나는 정치인을 대권 주자로 내세우려고 한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잘 풀리지 않겠나. 근데 일단 현재 가장 큰 고비는
내부 경선 된 것 같고요. 본선 들어가면 이제 홍준표가 될지, 윤석열이 될지, 유승민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네. 대선전을 좀 보게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은 정말 더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